3, 4월 강의 첫 강의입니다. 예, 이제 책 한 권 뗐고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책 시작인데요. 오늘 나가게 되는 자료는 우리가 이제 아직 교재가 출간이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교재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신데, 교재 내용 일부에 해당하는 아동 심리학,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동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서브노트입니다. 여기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카페 주소 있습니다. 아직 카페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을 하셔서 이제 강의 게시판이나 이제 질문하세요 게시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3, 4월 강의만 먼저 수강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서 저희는 매주 이제 형성평가 시험 문제가 나가고요. 오늘은 지난 1, 2월 강의 마지막 강의 때 나갔던 내용들에 해당하는 형성평가 문제랑 답안지 이렇게 나가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정리표 이렇게 자료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간에니까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개요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 2월 강의 때는 이론 1 했죠, 그죠? 심리학 개론이랑 성격 심리학이랑 학습 심리학이랑 상담 이론과 실제를 했습니다. 자, 이론 2는 아동 심리치료랑 청소년 심리치료랑 상담 실습 및 심리치료랑 집단 상담이랑 진로 상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월, 6월 강의에서는 특수화 상담, 이상 심리학, 심리검사, 가족 상담 요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1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가장 기본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상담 이론과 실제나 성격 심리학 우리가 공부를 잘 했고요. 익숙하신 분들, 이제 재수 선생님들은 특히 익숙하신 교과목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론 2의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세 교과목은 선생님들 기존의 출제 내용들이 좀 많은 편도 아닌데다가 새롭게 들어온 과목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좀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달간은 아동 심리치료도 그렇고 청소년 심리치료도 그렇고 상담 실습 및 심리치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출제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동 심리치료는 2019학년도에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청소년 심리치료는 이제 2018학년도에 이제 1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담 실습 및 심리치료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존의 문제가 여러 개 출제가 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된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출제 빈도수가 낮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과목이라 선생님들이 새롭고 낯선 내용들이 좀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심리학 개론 때 공부했던 것처럼 우선은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 2019학년도에 이제 심리학 개론에 뭐 순행 간섭, 역행 간섭 이런 문제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발달 심리학이나 청소년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한 번씩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진로 상담들은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여러 번 이제 오랫동안 출제된 교과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수의 기출문제랑 같이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6월 달에 보게 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임상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특수화 상담이나 이상 심리학이나 심리검사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마지막 이론 3 강의 때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3, 4월부터 들어가게 되는 공부들은 기초 심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발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이론들을 많이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동 심리학은 발달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셀만의 뭐 사회인지 발달이라던가 아니면은 도덕 발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죠? 전년도에 이제 아동 심리 치료에서 2개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발달 과정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 치료 자료 이렇게 한번 이제 프린트물 먼저 보시면 되겠어요.
3, 4월은요, 놀러 가고 싶은 달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희 금요일날 아침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6시간에서 7시간은 이론 공부를 하고, 스터디 하시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은 밤 9시까지 공부를 하고 가시죠. 무려 12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건데, 그렇게 이제 3, 4월을 눈물나게 보내시고 나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힘내서 오늘도 첫 강의니까, 3, 4월 첫 강의니까 재밌게 공부합시다. 자, 우선은 발달의 기본 개념부터 들어갈게요. 요거는 발달 순서인데, 이제 우리 프린트물 발달의 기본 개념부터 2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발달이라는 것은 뭐냐? 전생애 동안에 연령이 증가와 함께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양적으로 커지고 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가 점점 신체 크기가 커지죠. 그죠? 그리고 뇌가 발달이 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눈이나 감각기관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 잡는 게 안 됐다가 나중에 소근육이라는 것이 발달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팔만 휘두르는 것만 되다가 이런 건 대근육이죠. 그죠? 걷는 거 이런 건 대근육인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작은 걸 잡는 건 소근육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소근육 발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몸이 커지는 거랑 기능 수준이 좋아지는 건데 나중에 뭐까지 포함한다? 쇠퇴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고 구조가 쇠퇴하는 변화. 우리가 보통 몇 살 때부터 기능이 쇠퇴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25살부터 우리가 이제 뇌발달이 멈추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저는 30대라서 40대라서 암기가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50대 선생님들도 많이 합격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셔는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쇠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발달이다.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발달의 시기라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론가들마다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헐록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레빈슨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발달심리학에서 두 이론가들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헐록이라는 사람이랑 레빈슨이라는 이론가들 발달심리학에서 이 사람들 둘 다 잘 알아두시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본다. 그래서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내기는 수정에서 출산까지 만 9개월간의 기간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생아기는 출생에서 약 2주, 그래서 막 태어나서 14일까지만 신생아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 신생아기가 끝나는 시기부터 약 2세까지를 영아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초기 발달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기까지를 언제까지라고 보겠어요? 영아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러의 발달 이론이든 우리가 성격심리학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이론이든 우리가 뇌발달 이론이든 항상 3세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애들을 키우게 됐을 때 몇 살로 터울을 이제 두는 경우들이 많으냐면은 3살 터울 두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애들한테 많이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영아기 시기가 약 2세까지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때부터 엄마들 어디에 많이 보내요? 이때쯤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전까지는 이제 붙어 있다가 이제 요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아기가 끝나는 시기부터 약 6, 7세, 즉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부터 이제 사회성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회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의 난근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들이고요. 그죠? 초기 기억도 요 시기에 보통 많이, 애들이 초기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아동기는 유아기가 끝나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춘기 이전 시기까지를 우리가 아동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이제 그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잠재된 시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성기기라고 얘기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호감도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또래 관계가 중요하죠. 이때는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해서도 남성, 여성 구분이 명확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이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이때 많이 하잖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무리지어서 싸우거나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기억들은 다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가는 기억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몇 세 이상? 보통 30대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기억들이 다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아동기가 끝나는 시기부터 약 22살에서 23살까지. 그래서 요 시기가 우리가 대부분에 만나는 애들이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애들이죠.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 아동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발달 이론이 새로운 교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달 이론은 아동기랑 청소년기랑 성인기랑 요것들을 모두 다루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아동기나 청소년기만 뽑아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격동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성장급 등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제 2차 성징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발달이 생겨나게 되고, 정서 조절도 잘 안 되는 시기. 그래서 격동기죠.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얘기하는 시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다시 극대화되는 시기.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이전에는 없어졌다가,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자기중심성이 사라져요. 요 시기에는. 그죠? 유아기나 아동기에. 그런데 청소년기에 다시 자기중심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인 초기는 청년기가 지나는 시기부터 약 40세까지. 요때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시기다. 근데 이제 우리의 나이대에 관심이 있으면 요때부터 이제 같이 보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에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요런 단어가 나오면 대충 요 시기구나 라고 아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2페이지 내용이다. 자, 발달 심리학의 학문적 목표다. 발달 심리학은요, 요게 이제 모든 발달 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이죠. 발달의 변화를 객관적 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보편적 양상을 발표하려고 한다. 발달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 이론처럼 개인 하나를 살펴보는 이론이 아니에요. 발달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숙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럼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1세가 되면은 그 발달적 특징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3세가 되면 모든 발달적 특징이 모든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 심리센터, 발달 아동 심리센터에 나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2세쯤 되면은 걸어 다니고 이렇게 뭐 물건 잡기 같은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왜 그게 안 되죠? 3세쯤 되면 엄마랑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애가 안 되네요. 이런 거를 가지고 아이의 인지발달 수준이라던가 아이의 발달이 늦춰지는 수준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아이를 탐색하고 문제를 살펴보죠. 그죠? 그래서 발달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전적으로 내 신체 안에서 그것이 그 시기에 발현되어야 하는 성숙,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양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달적 변화의 원인을 설명을 한다.
우리가 어떤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뇌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후 1년 안에서의 뇌 발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왜 뇌 발달이 가장 중요하냐?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언어적으로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아이랑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뇌 발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뭐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뇌에 우리가 심리학개론에서 배운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뉴런의 시냅스, 다시 말해서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 주는 게 시냅스죠. 그죠? 뉴런과 뉴런 간에 연결해 주는 게 시냅스죠. 그죠? 이 시냅스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붙여주게 해주는 역할이 그때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냅스의 영향으로 어때요? 생후 1년 안에 아이들이 뇌가 가장 왕성하게 여러 가지 정보 체계가 왕성하게 발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인을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발달 수준, 개인차를 진단하고 건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마련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얘가 이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지? 눈 맞춤을 안 하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장애를 진단할 수 있죠? 이 시기가 되면 눈 맞춤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애들 안 하잖아요. 근데 반응하는 우리가 무슨 장애라고 보통 진단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폐성 장애라고 진단하잖아요. 이게 발달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발달 심리학의 학문적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발달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선생님도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많이 늘 항상 나오는 내용이라서 발달 심리학에서 일정한 순서가 있으면서 누적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발달은 맨 처음에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먼저 머리부터 발달이 된 다음에 신체가 발달한다던가 대근육이 발달한 다음에 소근육이 발달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걷기 이런 것들이 되다가 나중에 손가락 움직임이 좀 원활해진다던가 이러한 순서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발달이 먼저 이렇게 걷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조금 뛰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띵뛰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방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른 애들은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뭐 영재한가 봐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차들이 있고 좀 늦으면은 부모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되게 이제 그 재밌었던 경우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 5살짜리 아기를 상담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5살짜리 아기가 그 나이대 애들에 비해서 몸도 작고요. 말하는 것도 언어 발달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5살쯤 되면은 이제 엄마 나 이래 저래서 어때 이런 말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한 것들이 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애가 마음속으로 성숙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성장하는 게.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슬프게 운대요. 그래서 왜 우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하룻밤을 자면은 엄마는 하루가 더 늦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룻밤 잠을 자기 싫어. 자는 게 너무 슬퍼. 라고 이렇게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거는 성숙하는 게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 부모가 이럴 때 이제 그 너무 현실적인 부모들은 아니야, 엄마 아빠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만 그래도 너랑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아직은 요때는 5살 때는 막 상상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는 너랑 건강하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이들의 불안을 낮추는 데 더 중요한데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제 발달 수준이 다르고 속도도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이 지연이 된다면 지연되는 원인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가 단순히 신체적인 발달이라던가 이것이 늦춰져서 얘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나이가 20세가 다 되어 있는 남자인데도 털이 안 나는 애가 있어요. 수염이 하나도 얼굴에 안 나고 다리에도 털이 안 나요. 그리고 근육량도 되게 적어요. 이런 애들은 대체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심리적으로 그 나이가 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남성성이 발달되고 싶지 않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꽤 있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생리를 19살, 20살까지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다. 신체적 발달이. 자,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은 계속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 민간기 가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국어를 애들을 가르치려면은 몇 세 이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6세 이하, 5세 이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영어 조기 교육이 막 발달했을 때 그때 애들한테 두 가지 언어,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막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정적 시기가 발달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분화와 통합의 과정.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들 배우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눈 감각, 뭐 귀 감각, 손 감각, 걔네들이 이제 각계 발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거의 통합이 되면서 경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각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론이라고도, 통합감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팔다리가 이렇게 각각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러한 과정들을 오게 된다.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가 되면은 뭔가 내가 전체적으로 통합된 인간으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통합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도 요 내용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감각감 지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이가 이제 눈을 가려요. 그리고 입에다가 이제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이게 공갈 젖꼭지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감각감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감각으로 보지 않아도 다른 감각을 통해서 그 사물의 형태나 느낌이 어떤 건지 안다. 이제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발달의 특징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신체 발달, 언어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 보시면 되고, 발달의 기본적인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발달은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부터 해서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 이런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동이 주체적으로 학습을 이끄는가 아니면은 환경에 의해서 아동의 발달이 학습이 되는가, 발달이 되는가에 대한 거고요. 연속적인가 불연속성인가라는 것은 이제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습득하는 과정들이 점점 이제 양적으로 쭉 연속적으로 변화가 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발달이 되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신체 발달은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애들이 전혀 맨날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벌떡 걸어다니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단계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발달은 성숙에 의한 변화인가 학습에 의한 변화인가.
오늘 프린트물로 나가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부분이나 빨간색을 칠한 부분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어떤 게 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좀 확인이 불가능하신데요. 여기 성숙애랑 학습의 개념, 특히 성숙의 개념은 좀 발달 심리학에서 알아두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방향으로 발달해 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발달적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애들의 인지 발달의 가장 큰 지표는 언어 발달이에요. 그래서 말이 빠르고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영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발달의 속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어느 시기에 되면은 그 발달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봅니다. 연구 설계는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선생님들 이거는 기초적인 연구 설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횡단적 설계죠.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설계가 있습니까? 네, 종단적 설계죠. 선생님들 다 한 번씩 보셨던 기억 나시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네, 단기 종단적 설계,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열적 설계라고도 하죠. 옛날에 우리가 그 발달 심리학 공부를 할 때는 요거 문제로 항상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익숙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격 심리학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실험 연구법,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법 이런 것들이랑 좀 성격이 다르죠. 발달 심리학에서만 특별히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횡단적 설계, 종단적 설계, 단기 종단적 설계로 나누어지죠.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셔도 말하기 싫죠? 예, 그럴 겁니다. 단기 종단적 설계부터 약간 설명을 해드리냐면 어떤 아이의 지능의 발달 수준이 아이의 자존감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혹은 아이의 지능의 발달 수준이 양육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발달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능 발달 수준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연령별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아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후 10년 정도. 그래서 쭉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여러 가지 지능 검사가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세 아동에서부터 13세까지 지능의 창의성 발달 수준을 갖다가 매 연령대마다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표집을 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 매년 확인 체크를 하는 거죠. 6개월에 한 번씩마다. 이것을 종단적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횡단적 설계는 뭐냐면 이 종단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셨네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죠? 또 10년간 누가 연구비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죠? 경제적인 능력이라던가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3세 100명, 4세 100명, 10세 100명 이렇게 해서 13세까지 각각 연령별로 100명씩 각각 연령별로 표집을 해서 한꺼번에 지능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횡단적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시기마다 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노력이 덜 들고 경제적인 노력도 덜 들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치명적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동일한 아동의 지능의 발달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표집을 해서 지능을 보니까 이 지능이 정말 정확하게 발달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코호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9년에 시기에 아동들이 특징이 있어요. 예, 그죠. 그때 국가적으로 부모들이 다 파산하는 시기였죠. 그죠. 그때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경제공황, 미국의 경제공황이랑도 비슷한 경우인데, 그때 그 위기에 대한 극복에 대한 것들 잘 성장한 애들은 위기에 대한 극복, 자생 능력이 다른 애들보다 심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수성가 타입의 특징, 경쟁적이고 이기려고 드는 특징의 아이들이 많이 탄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코호트 시기, 말을 얘기해서 경제공황이라던가 금융위기의 아이 때 연령대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면 그런 경향성이 발달되는 정도가 많은데, 더 어린 시기인 유아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초기 뭐 영아기라던가 이때 부모가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를 거치게 되면 아이들이 반대적으로 지나치게 좌절스러운, 그래서 오히려 경쟁을 하려는 경향성이 떨어지고 극복 능력이 떨어지는 되게 철회하는 방식의 아이들의 발달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심리적으로 뭐 많이 좌절해서 이제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둘 다 막 일에 뛰어들어야 되면 애들 양육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초기 애들은 양육 환경이 이제 제공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코호트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대 집단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연령대라고 해서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애들마다의 다른 시대적 경험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자, 단기 종단적 설계는 뭐냐면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한 겁니까? 횡단적 설계랑 종단적 설계를 절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충을 한 거냐면 아이들의 각각의 개인의 어떤 발달적 경향성도 좀 봐야 되겠고, 그러나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때요? 3세, 6세, 9세 아동들을 각각 100명씩 표집을 해서 몇 년씩만 보면 돼요. 10년이 아니라 3년만 살펴보면 되게끔 하는 것이 단기 종단적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면은 이러한 연구법이 대표적이고, 각각의 장단점도 보통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로.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횡단적 설계란 서로 다른 연령대의 대상을 한 시점에서 동시에 표집해서 연령 집단 간 차이를 계략적으로 탐색하면서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연령 집단이 각각 1세, 2세, 3세, 4세, 5세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시간과 비용이 이제 덜 드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산출된 결과가 동일 개인의 연령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표집된 연령 집단 특성으로 인한 변화 양상일 수가 있어서 연구 도출이 어렵다. 또 개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가 없고, 성장과 발달이 개인이 어떻게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각각의 사례 중심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시대 출산 집단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단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종단적 설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연령층의 아동을 어느 시점에서 표집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연령이 증가하는 아동의 성장 발달을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동일한 개인을 반복 측정하기 때문에 변화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화는 동일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집단들 간 차이, 동시 집단 차이에 혼동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코호트 효과라던가 아니면 집단의 영향으로 인한 어떤 변화 양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연령대 애들의 특성에 영향을 덜 받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걸쳐서 연구되기 때문에 피험자 탈락. 요게 이제 또 문제죠. 10년간 검사를 하다 보면 피험자 탈락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피험자만 가지고 일반하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까도 했듯이 동일한 지능 검사를 계속하니까 연습 효과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시기 효과, 측정 시점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종단적 접근 방법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고요. 샤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법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셔서 장점은 뭐냐. 출생 동시 집단의 비교 효과와 연령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연령 변화와 각 연령대 출생 동시 집단의 특성에 의한 변화를 각각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과 노력이 덜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생 동시 집단 효과, 다시 말해서 코호트 효과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3년간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시기에 탄생한 아이들일수록 코호트 효과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금융 위기가 있었다던가, 그런데 이제 뭐 9세의 아이들의 표집이랑 3세 아이의 표집이라면 각각의 이제 이제 경제 공황이 각 연령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6페이지. 미시 발생적 설계, 발생 과정적 설계는 뭐냐면요. 아주 적은 아이들을 데리고 특정 행동에 변화하는 과정을 매주 단위로 추적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로 녹화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달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알고자 할 때 유용하다. 우리가 TV에서 이제 어린 아동들을 가지고 이제 얘가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될 때 그 문제 행동의 발생 과정을 이제 카메라로 녹화해서 쭉 뭐 일주일간 이제 뭐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비슷하게 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특정 행동을 중심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구 설계가 있다라는 거 이제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되고, 횡단적, 종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잘 배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2019학년도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뭐, 예를 들어 상담이론과 실제나 성격심리학이나, 이제 집단 상담이나, 이제, 진로 상담, 이런 교과목이랑 다르게 아동 심리 치료나 청소년 심리 치료나 아니면은, 저희 심리학개론이나 요런 기초 심리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명한 개념상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이런 거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청중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단적 접근, 횡단적 접근 이런 것들 잘 알아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체 발달 들어갈게요.